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많이 좀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파인테크닉스요. 파인테크닉스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죠. 12,000원에 30%입니다. 12,000원에 30%. 이거 매수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며칠 됐습니다. 아, 올해는 안 되셨고요. 예. 예. 자, 파인테크닉스,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이유는, 핵심 질문은 뭘까요? 좋다고 한데, 지금 말은 얼마 정도에 매도하면 되는가. 매도 초점을 못 받아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까지 목표치를 둬야 될까? 이 질문이신데, 지금부터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예. 예. 자, 그러면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파인테크닉스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용력님, 네. 파인테크닉스 매수하신 지는 올해는 안 되신 것 같고,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볼까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님 현재 12,000대 처음 진입하신 건가요? 예. 네, 그래요. 예. 진입점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 걱정하실 거 없는 주식이에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 좀 내려간 주식이지. 이 종목은 제가 4,000원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추적을 해온 주식이기도 한데, 예산은 이제 폴더폰에 이제 내장용 힌지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외장용 힌지는 이제 KH 바텍이고, 외장용 힌지는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폴더폰 쪽에 공급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도에 이제 폴더폰이 삼성전자 Z 플립 3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8월 달에 출시가 좀 됐죠. 그러면서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진행이 좀 되면서 그게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예사가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까지 예사가 실적 발표한 거 아시죠? 시청자님? 예.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거 모르고 계세요? 예,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실적 발표는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계신 거죠. 실적을 이 종목이 최근에 지난주 아마 목요일, 금요일 정도 발표했을 거예요. 그때 확인하셨으면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예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3분기 때 예사가 분기 단위 최대 실적인 145억 정도 났고, 본래 이제 4분기가 비수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 폴더폰이 작년도 8월 달에 출시를 해서 3분기에 약간 반영이 좀 됐고 4분기에 많이 반영이 좀 됐겠죠. 그래서 그게 반영이 좀 되면서 4분기에도 아마 영업이익이 아마 150억이 넘었어요. 예사가 150억이면 역사적으로 예사가 연간 단위 150억 이상, 200억 이상 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3분기 때 140억, 그 다음에 4분기 때도 150억 정도가 났으니까 예사가 누적 영업이익이 지금 누적 영업이익이 예상 1분기, 2분기 때는 이제 폴더폰 판매가 없었으니까 안 좋았지만은 누적 영업이익이 439억, 359억입니다. 네. 당기순 536억. 이거 걱정하실 거 없죠. 예사가 이장에 매출액이 2020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2021년도에 150% 증가했거든요. 2020년도에 1698억인데 작년에 4344억. 영업이익은 2020년 101억인데 359억. 작년도에 스마트폰 국내 회사들 실적이 어땠느냐? 다 안 좋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자체는 지금 지지부진하죠. 이제 오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가 오늘 출시가 좀 됐는데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상당히 사전 예약 판매 자체가 시작하자마자 벌써 사전 예약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주가 자체는 오늘 스마트폰 부품 종목도 전혀 힘을 못 썼어요. 시장이 너무 밀렸어요. 이제 파인테크닉스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보다는 이제 폴더폰 쪽이니까 당장에 이제 갤럭시 S22 쪽에 이제 관심이 쏠린다고 한다면 이제 폴더폰 관련 종목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약간
주목에서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작년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폴드폰 시장 자체가 하반기 때 시장에서 히트를 하면서 판매량 자체가 시장의 가이던스를 훨씬 초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한 850만 대 내지는 900만 대 이상 팔렸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전망치가 어떠냐? 그러면 이 종목 전망치가 딱 나와 있으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올해 시장 전망치가 작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거든요. 적게는 1,700만 대 내지는 2,000만 대 정도 팔릴 거다. 작년도에 850만 대 팔렸는데 그러면 이 종목 뭐 대충 실적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독점적인 폴드폰 시장에 점유를 했지만은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초에 아마 애플도 폴드폰을 출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 그다음에 나아가서 혹시 애플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공급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삼성전자에 내장 힌지를 공급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는 거니까 중국 업체한테는 말할 거 없지 충분히 애플한테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종목은 밸류를 어떻게 책정을 해보냐. 회사가 지금 4분기 때 영업이익이 150억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폴드폰 판매 자체가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된다는 걸 전제로 본다 한다면 최소한 분기 단위 제가 추정을 해보면 영업이 200억 날 것 같아요.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분기 때 150억 났는데 올해 판매량 자체가 4분기 때 판매 이익이 단데 최소한 제가 보기엔 800억 나와요. 그럼 단기순 600억이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밸류 추정을 해보면 600은 발행주수가 있어 4,500만 주니까 주당 EPS가 1,500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PER 10배 정도 적용하면 최소한 이 종목은 15,000원 이상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장형 힌지와 관련된 KH바텍을 비교해보면 KH바텍보다는 현재로서는 파인테크닉스가 훨씬 밸류가 싸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그 KH바텍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KH바텍 PER이 17배거든요. 근데 지금 파인테크닉스는 일회성 단기 순이익이 반영된 걸 감안해서 지금 PER이 12배 가까이 1,200원 정도 되는데 주당 EPS가 PER이 지금 10배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계산해 보면 7, 8배까지 떨어지니까. 근데 올해 현재 KH바텍의 PER 지표는 13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폴드폰 쪽에서 밸류로 따지면 독보적으로 파인테크닉스가 주가가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차트도 괜찮아요. 지금 차트 변하는데 지금 추세상으로 지금 우상향입니다. 여기는 지지가 될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서 잠깐만 11,000원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이 좋아지면 실적 주니까 올해 확실하게 실적을 답보할 수 있는 게 폴드폰 쪽이거든요. 본다면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다. 비중 30%니까 뭐 추가 매수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소한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면 13,000원까지 갈 것 같고요. 기업 내용상으로 본다면 시장이 형성이 시장이 나쁘지 않는다 한다면 회복이 된다 한다면 15,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최소한 13,2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시장이 좀 최근에 많이 흔들리지만 이 종목은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이 파인테크닉스 최소한 13,000원,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자면 15,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니까 아주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살펴드렸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통해서 이 정의롭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주가 상황 참 심상치가 않은 종목이네요. CS 베어링 보겠습니다. CS 베어링, 매수 가격이 22,600원이고요. 10%입니다. 그래요. 이 CS 베어링이 참 주가가 좋았을 때는 정말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4만 원이 넘어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의롭게님께서 매수하신 구간도 사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을 때거든요. 그런데 매수하고 나서 지금 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11,900원까지 오늘장에서도 많이 밀렸네요. 자, 그러면 CS 베어링 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자, 김영준 전문가님, CS 베어링 이 사연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주식 망하는 건가요? 너무 빠지기만 합니다라고 하시는데, CS 베어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걱정하실 만하죠. 그렇죠.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최초에 올라왔을 때를 보자면 예. 지금 이제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구간에서 대략 한 뭐 저점 대비 정말 뭐 400%, 500%그 이상까지도 상승이 나왔었고 대단했죠. 네.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던 구간 자체가 사실 이 미국에서 그린 뉴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한다. 이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예.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기대감으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상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쭉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예. 한다면 결국에는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이 친환경적인 이러한 이슈가 다시 한번 이제 나와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 친환경적인 이슈가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뭐 유럽이나 저희 나라나 마찬가지로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이 친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가가 이제 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상상이 좀 크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역시나 이제 기대감이 크게 올라왔던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려면 역시나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장 집중이 되고 있는 업종 혹은 이제 섹터다라고 한다면 원전 산업이다라고 볼 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원전 산업이 유럽에서는 새롭게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친환경으로 새롭게 이제 가장 유력한 이런 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예. 뭐 저희 나라에서도 뭐 K 텍소노미에 뭐 새롭게 편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나 네.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나 이제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늘린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원가의 부담에 의해서 이제 줄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아직까지도 사실 이 주가의 밸류에 비하면은 조금은 높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추세를 이제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행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거는 비중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지금 시장이 분명하게 어느 정도 이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혹은 이제 이런 실적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종목 두 종목씩 계속해서 실적을 내보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이제 전환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면 분명하게 이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좋은 이러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나와줄 겁니다. 예. 때문에 뭐 지금 당장 CS 베어링을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손절을 한다든지 이런 대응보다는 이제 좀 시장의 전환점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예.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올라온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네. 당장에 또 좀 수혜를 보기 힘들 만한 그러한 섹터에 조금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차츰차츰 수익을 보면서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CS 베어링. 조금 여유로운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당장 조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수익이 좀 나을 때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의롭게님께서 보내주신 CS 베어링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더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빅스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랐다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이네요. 자,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61만 8천 원에 11% 이렇게 갖고 계신데요. 사연 좀 읽어드릴게요. 10% 저추가 매수 하려는데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효성첨단 소재 뭐 다들 아시죠? 지난해 정말 뭐 무시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주가 고점이요. 87만 7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고점 찍고 나서 지금 딱 반토막 정도 나 있어요. 42만 1천 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61만 원대 진입하셨으니까 사실 그때도 많이 내려왔던 건데 거기서 또 많이 내려왔네요. 자, 그래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략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정녀님, 효성첨단 소재 참 많이 올랐다가 벌써 이제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추가 매수 괜찮습니까? 작년 이맘때 주가가 예. 14, 5만 원이었다가 주가가 90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엄청났죠, 6배. 정말. 작년도에 이제 가장 히트를 쳤던 그룹사가 효성그룹이죠. 예. 효성첨단 소재, 효성 TNC, 그다음에 효성화 3인방이 거의 뭐 평균 400%, 500% 좀 떴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효성첨단 소재가 가장 많이 떴습니다. 이제 가장 그렇게 많이 뜰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익이 거의 뭐 3배, 4배, 5배 급증했으니까.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도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작년도에 워낙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효성 첨단 소재는 효성그룹의 이제 산업 자재 쪽입니다. 주요 이제 타이어 보강재, 그다음에 에어백이라든가 산업 자재 쪽이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가는 건 아니죠. 이 종목의 주가의 모멘텀 자체는 수소 연료 탱크와 관련해가지고 수탱크와 관련해가지고 탄소 섬유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수소 시장 자체가 작년도 이슈화 좀 되면서 이 회사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 자체가 향후 수소 시장이 열리게 되게 된다면 가장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이 종목의 주가에 아웃퍼폼한 주가 흐름으로 작용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악 밸류 쪽인데 그런 어떤 탄소 섬유와 관련된 밸류가의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건데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이제 효성그룹주 중에서 지금 가장 싼 게 주가 밸류로 따지면 스판덱스 회사인 효성 TNS가 주가가 가장 싸고요. 그냥 PER이 아마 지금 PER 기준으로 따지면 아마 3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효성화학이 아마 5배 정도, PER 기준으로 따지면 5배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가 7배에서 8배 정도 되는 거니까 아직도 상대적으로 보면 좀 높죠. 그 이유 자체가 탄소 섬유와 관련된 프리미엄을 상대적으로 조금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관련했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비싸게 빠졌어요. 보시면 이제 효성 TNC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종목도 지금 96만 원대에서 42만 5천 원이니까 반토막. 그렇습니다. 반토막. 그 다음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덜 빠졌어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47만 원대짜리 주식이 지금 26만 6천 원.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가장 먼저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효성그룹들이 4분기 때 이후에 이제 실적이 좀 주가가 부진한 이유 자체가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도 효성화학,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효성 TNC가 실적들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제가 체크한 바로는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아마 1,100억이었는데 960억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아마 265억 정도 가이던스였는데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가이던스가 1,100억인데 965억 정도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거의 뭐 소쿠 시즌의 실적을 발표한 걸 감안한다면 그렇지만은 주가가 빠진 이유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은 우리 시중의 비중이 지금 11%지 않습니까? 11%인데 주식 이제 사시면 됩니다. 주가 안 빠집니다. 주가 물타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주가는 기본적으로 크게 예사가 실적이 나쁘지 않는 한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게 되게 되면 급등한 주식 반토막 되게 되면 거기서는 지지가 돼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87만 7천 원인데 현재 지금 42만 1천 원이잖아요. 딱 반토막 났잖아요. 딱입니다. 여기 대체로 여기서 지지가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뭐 정확 따진다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38만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흐름 자체는 제가 보기엔 거의 저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비중이 지금 11%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20% 정도 채워도 되거든요. 또 매수 단가가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여기까지 받아 나옵니다. 60만 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시게 된다면 8% 정도 매수 하시게 되게 되면 아마 매수 단가가 한 52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겠네요. 대충요. 그러면 약간 10% 정도는 60만 원대에서 충분히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 내용이다. 왜냐면 올해 이 회사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작년 실적 이 회사 그 효성그룹과 관련된 스판덱스라든가 제품 가격 자체가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소비약 제품에 비해서 이 회사에서 주력 제품 타이어 보강제라든가 에어백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급격히 하향이 되지 않습니다. 전망치도 좀 그렇거든요. 지금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4,373억인데 올해 4,395억인데 대부분 석유화학 업종들이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 전망치가 떨어집니다. 작년 누계에 비해서. 그런 걸 감안하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게 현재 가이던스로 따지면 작년도 수준 정도의 이익이 난다는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탄소 탱크와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재료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충분히 42만 원대에서 지지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가 매수 한 10% 정도 좀 늘리셔가지고 목표 주가 60만 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비중을 언제 어떻게 늘릴까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이쯤이면 늘릴 타이밍 된 것 같네요. 한 20% 정도까지 채워놓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평균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한 60만 원까지 반등의 여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충분한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효성 첨단 소재 살펴드렸습니다. 빅스타님께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봐야 되는데 전화 연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선보 천보요. 28만 5천 원. 28만 5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10%요. 10%? 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예, 예. 예. 정보 참 잘 가다가 요즘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예, 지금 내려오고 싶은데 그래도 좀 가져가도 되나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하셨는데 확신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천보 이대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김영근 전문가님, 천보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지난해 참 화려했는데 요즘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천보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만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매수가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예. 이제 높지도 않으세요. 네. 높지도 않으시고 뭐 비중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응을 통해서 무난하게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천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전년도 4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에 좀 예상했던 이런 수치보다도 훨씬 잘 나온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워낙에 이제 지금 제가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실적이 뛰어난 이제 두 섹터를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천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이제 전해질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이제 전액 첨가제 쪽으로는 세계 1위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천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으로 좀 매출이 한 50% 정도는 이제 비중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뭐 저희 나라도 뭐 현대차나 이런 뭐 기아차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시장을 꾸준하게 확대 중에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이 전기차의 인프라, 그 다음에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천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천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마찬가지로 좀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가장 주요한 골자 이슈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뭐 긴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긴축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 심리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이 긴축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는 구간이 천보가 단기적으로 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적주가 이끄는 그런 장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천보는 그런 2차 전지 쪽에서도 가장 이제 이끄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지금 단기적인 시장 장세가 여전히 조금 조정 장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보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되 이제 제가 줄을 두 개 그어놨죠. 네. 이제 단기적으로 이 밑에 부분이 조금 저점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지지 라인에 시장과 같이 조금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제 소재 관련주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이 하나 둘씩 이제 막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천보도 이제 대장주의 성격으로 같이 한번 좋은 상승이 나올 거라 판단이 되니까 예. 충분히 이제 비중 이제 충분히 많으시니까 이제 조금 추가 매수 대응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예. 이제 수익 매도로 이제 좀 목표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일단은 그 전화 연결하시는 동안에 TV는 좀 꺼주시고 연결하면 훨씬 더 원활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천보, 얼마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크게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유를 쭉 해볼 만한 종목이고 시장이 좀 살아나게 된다면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아니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번 종목 바로 천보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봐야 되겠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연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은 솔루엠입니다. 자, 솔루엠 매수 가격부터 좀 볼게요. 자, 매수 가격이 29,000원이시죠? 25%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새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23,050원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손실이 제법 좀 커진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솔루엠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솔루엠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29,000원에 25%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지금 매수하셨을 때보다 주가 레벨이 좀 내려가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종목이 이제 작년 4월 달에 상장된 회사거든요. 예. 상장된 회사는 첫 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장한 회사들이 공모 가격을 좀 높게 받기 위해서 네. 실적을 과다하게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모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실적 발표할 때는 네. 여러 가지 비용들을 털어버려가지고 그 분기 때 실적이 쇼크가 나오거든요. 현실이 반영되죠. 그렇죠. 대표적인 회사가 솔루엠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공모할 때는 상당히 실적이 좋게 좀 발표가 좀 되면서 공모 가격이 17,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주가 아마 4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건데 거의 한 4, 500억 정도 이익 난 회사가 그리고 4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시점에서 영업이익이 30억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쇼크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대로부터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신규 상장 종목 매매하실 때는 상장 이후에 첫 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이제 주력 제품 자체가 거의 8, 90%가 TV 파워 모듈입니다. 이 회사가 삼성 전기 아마 쪽에서 근무하신 분이 회사를 차린 걸로 알고 있는데, 즉 네. 삼성전자의 TV 파워 모듈과 관련된 부품을 공급한 회사니까 결국은 이 회사의 실적은 삼성전자의 TV 판매량과 함께 실적이 함께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워 모듈을 공급한 회사가 솔로엠이라는 회사가 하고 그다음에 한솔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솔 테크닉스가 파워 모듈 쪽에 이 회사에 특허를 침입해가지고 아마 소송에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 쪽인데, 근데 이 회사가 네. 상당히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솔 테크닉스가 침해했다고 그랬었으니까. 예. 했으니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TV 파워 모듈 자체가 그렇게 실적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상장 이후에 급속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예. 그러면 이 종목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이제 밸류를 평가해 보면 주가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상장 이후에 정상화 실적이 딱 발표가 좀 되니까, 이게 2020년도 564억 났던 회사 자체가 270으로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270 뚝 떨어져 버려서, 그러면 지금 밸류 자체가 지금 PR이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50배거든요. 그러면 부품 회사가, 전자제품 부품 회사가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부품 회사가 PR 50배면 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전망치, 그럼 2022년도는 어떠냐? 올해 전망치는 약간 좋아질 거란 전망인데, 그게 이렇게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작년도에 영업이익 271억인데, 올해 828억. 글쎄요.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가능한가요, 그 수치가?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예. 주가가 싸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 원짜리입니다. 이게 이걸 믿는다 한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이익을 높게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PER이 17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가 순자산 비율이 PBR이 5.6배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네. 엄청나게 비싼 주식입니다. 그다음 부채도 150배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못 간다. 상승하기 쉽지 않다. 많이 빠졌지만 약간의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 네. 반등 목표 자체가 25,000원입니다. 이 주가도 비싼.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이 회사가 부품 회사가 시가총액 1조 1,000억이면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 사다 생각하시고 이제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방은 좀 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져서. 근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25,000원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맥시멈. 25,000원도 올라오면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해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좀 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루엠 살펴드렸는데, 이 종목은 약간 그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 25,000원 정도까지 한번 내다보시고, 손실을 좀 각오를 하셔야 되겠네요. 손절을 좀 해보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희님의 솔루엠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워낙에 또 흔들렸기 때문에 내일도 이렇게 흔들리면 어떨까 굉장히 또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전략 한번 챙겨보죠.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단기적인 일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죠. 먼저 이제 첫 번째로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17일에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보고 이제 투자자들의 예상을 봤을 때 최근에 뭐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도 그렇고 네.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방안, 그 다음에 이 긴축에 대한 방안을 분명하게 더 이제 얘기할 것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FOMC 의사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좀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라고 그렇죠. 이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이번 이제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움직일 필요성.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는 시장에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이슈죠. 이게 네.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게 없죠. 네. 이제 주말간에 뭐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뭐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네. 뭐 결론이 나온 게 없고, 이제 뭐 이 미국과 러시아가 싸운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기는 승자가 없거든요. 네. 이제 러시아는 천연가스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고, 뭐 미국을 포함한 이런 서방 국가들은 경제 제재라는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없는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이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전쟁이 날 확률이 적다라고는 이제 생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 시장은 불확실성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렇죠.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저점이 잡힐 때까지 좀 천천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을 너무 부정적이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긴축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너무나도 길게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저희 시장이었고, 네. 이런 이슈들이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긴축 이슈,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시장은 이제 저점을 잡는 시도를 하겠죠. 네. 그러한 구간에 접근할 만한 종목이 이제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적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네. 지금 이제 유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시장 장세라고 봐주셔야 돼요. 네. 이제 뭐 재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쏠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공포심에 조금 이제 절여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공포감을 조금 이제 안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안정적인 실적주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저점 구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저점을 잡는 시도를 할 겁니다.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600 정도. 그다음에 네.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30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확인해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번 FOMC 의사록이 17일 이렇게 지나가고 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2월 16일에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뭐 침공을 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뭐 뉴스를 이제 보도를 했죠. 러시아는 부인을 했지만.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완화가 된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반등을 하는 구간에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실적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올 구간에 이제 도달을 할 거다. 때문에 지금 관시 종목들의 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네. 주가가 많이 세일을 하는 구간이에요. 네네. 이제 워낙에 그동안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세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주가가 많이 싸고 실적이 좀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놓으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이제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박준현 운용력께도 내일장 전략에 대한 비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시장의 하락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우리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자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대외적인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개인 투자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오늘 또 예. 개인 투자가들만 주식을 팔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자체가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뭐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네.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갈등 부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부추기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푸틴은 자기들은 의례적으로 군사 훈련하고 있는 쪽이라는 쪽인데, 근데 긴장 관계는 지금 분명히 푸틴이 조성하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긴장 관계를 조성해가지고 이득 보고 있는 쪽은 결국은 러시아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거의 주요 재정 자체를 천연가스라든가 원유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빈장 가격 조성하다 보니까 천연가스라든가 지금 원유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너무 올랐어요. 예, 그 부분을 야기시켜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게 러시아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예. 결국엔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과거에 이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될 거냐 발발하지만 안 해야 되겠지만은 과거에 항상 보시게 되게 되면 이미 이런 어떤 예측된 그 전쟁 리스크 자체는 막상 발발하고 나면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과거에 뭐 걸프전이라든가 아랍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2000년도 이후에 전쟁을 본다는 다음에 바로 급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또 전쟁 자체도 일방적인 게임으로 끝납니다. 네. 뭐 반격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주도할 수 쉽지는 않아요. 그냥 러시아가 맘먹으면 바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이제 경제 제재가 들어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다른 부분 자체는 변동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루블화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자체도 6달러 쪽에 지금 4달러 정도에 유지하고 있는 쪽이고 유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이지만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약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너무 반영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불안하다가 오늘 환율 좀 보세요.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1191원이잖아요. 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빠지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1200을 돌파해도 오늘 환율이 지금 급락했거든요. 이 주가가 너무 개인 투자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주식형 펀드는 앞서서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주간 단위로 지금 돈이 들어옵니다. 지난 주간 단위도 크게 좀 들어왔고 그래서 애국 수급은 나쁘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애국 투자를 다 샀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팔았다는 거죠. 개인 투자가들도 신용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한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시장 자체가 바로 반전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700포인트 사이에 기간 조정, 주 중반, 후반 정도 가야지 좀 방향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추경 매도할 여기서 주식을 팔아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일단은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내동매매해서 주가 빠지고 매수해서 팔 필요는 없다. 결국은 주가는 조정 이후에 저는 3월 한 중순 이후부터 시장이 반전 나오지 않겠나 하는 쪽인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일단 매매 자체는 다시 낙폭 과대거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20일 이격도 자체가 다시 93.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직전 저점까지 좀 내려와 있는 것 같고, 코스피는 아직까지 이제 여유가 있는 쪽인데 충분히 하락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자체는 아무래도 2,760배나 80 정도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들이 전반적인 반등하고 그 이후부터는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관심은 주가가 많이 빠진 국면 쪽에서 결국 IT가 바람을 잡아야 되는 거고 경기 민감 쪽에서는 철강, 금속, 그다음에 의류. 지금 뭐 시장 자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쪽이니까 원자재 관련주, 그다음에 의류라든지 실적 호전 종목이거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자체는 결국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차 전지라든가 IT, 소부장, 유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